저희 교회의 희년이라고 희년교회니까요. 희년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희년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랄까요?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 또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일단 교류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 의제를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이 좋아서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너무나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휩쓸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가 사실은 좋은 뉴스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는 좀 걸러내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읽어야 될 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목이 희년세상, 이제 저희 모임 이름이고요. 여기 포럼을 이하 포럼이라고 정했는데요. 희년세상 이하 포럼인데, 이하는 저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추구해온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줄임말이 이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7일에 희년세상 이하 포럼 첫 번째 순서를 사실 가졌고요. 과거에 한 10수년 전에 교회 내에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러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얼마 전에 지난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46대 대통령 선거 벌어졌는데, 미국이 움직이면 뭐 기침만 하면 한국은 뭐 독감이 걸린다는 식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방향은 한국을 앞으로 일궈나가는데, 특히 한반도를 일궈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새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정오부터 46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선거가 끝났고,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 자기가 앉았다, 패배선언을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아주 기묘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바이든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전 지금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워낙에 기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이 새로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좀 안 넘어가네. 밑에 거 밑에.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전체적인 순서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40분 남짓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4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하면 5시 반까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토론도 좋고요. 강의한 부분, 제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의견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대개 5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결과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새 신임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시 이 트럼프가 뒤죽박죽으로 흔들어 놓은 미국과 전 세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여기 이제 그걸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트럼피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트럼프가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으로 쭉 달려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바이든은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여기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도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에 이어서
이 한반도의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우리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요. 문제는 이 트럼피즘을 극복하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뜻밖의 이 바이든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결국 우리의 해법, 나머지 5번째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 시작하겠는데요.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대통령 선거 분석 계속 잘 안 들어가. 네. 미국의 사실 그때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 지금 이제 화살표가 잘 안 보이는데요. 4가지 주요 팩트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갛게 지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제 3A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3A는 우선 미국의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데요. 지금 이번 선거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약간 까맣게 보이는 본래는 이게 저기 민주당의 푸른색인데요. 지금 이 색깔이 지금 까맣게 나왔지만 이 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민주당이 이제 먹은 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런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최첨단 그 경제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 분야 지역이고요. 또 이쪽 어디냐면 뉴욕이거든요. 뉴욕에다가 뭐 뉴햄프셔에다가 매사추세츠에다가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뭐 이런 데는요 미국의 금융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로 잘 살고 잘 나가는 동네에서 민주당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주로 농업 지역입니다. 특히 요 가운데 미네소타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과거에 미국이 잘 나갈 때 예컨대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미 그쪽이 쇠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기 노동자들은 거의 이제 특히 백인들 그 학력 수준 낮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을 트럼프가 무중력에 이렇게 북돋아가지고요 자기 표를 끊어 댕겼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농업 지역하고 그 최첨단 지역하고가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이미 2016년 이전 선거에도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이긴 선거는 요겁니다. 요 아리조나라든가 여기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바니아라든가 조지아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먹는 데인데 이런 데가 빠졌습니다. 아리조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차의 그 아리조나 공장이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아리조나는 과거에 그 농업 지역이었지만 최근에 막 유치를 해가지고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신흥 공업지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이 쇠락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선거인단 선거는 끝났지만 미국의 선거제도가 독특해가지고 12월 18일 날 14일인가 그 선거인단 투표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에 조 바이든이 306표를 얻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현재로 요때 지금 시기가 11월 16일자 15일 때 상황인데 요거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겼다. 그래서 이제 이긴 건데 미국에는 사실 몰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 조 바이든이 한 표라도 더 직접 투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선거인단 55표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빵을 받는 데인데 대신에 여기요 네브라스카하고 여기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주는요 여기 지금 4하고 동그라미 1 또 3하고 빨간 동그라미 1 있죠. 여기는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달라가지고 네브라스카하고 메인 주는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수는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대 1로 쪼개 먹었는데 여기는 4표여가지고 3대 1로 쪼개가고요.
근데 결국은 캘리포니아를 누가 먹느냐, 뉴욕이 누가 먹느냐, 플로리다를 누가 먹느냐, 텍사스 누가 먹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굉장히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지리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됐다. 네,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 지역 격차, 이게 이제 쇠퇴 지역하고 최첨단 지역에 갖고 있는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트럼프가 과거에 이용을 했어요. 이게 쇠락한 지역은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변화인데 이 변화를 마치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그걸 지역 격차로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진실, 반진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A입니다. 그다음에 인종 갈등은 이미 조지 플로이드 목 졸라가지고 죽인 그 아시죠, 경찰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굉장히 인종 차별적인 그런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흑인들이라든가 또 백인들 또 뭐 지성인들 모여가지고 데모하는데 데모대로 싹 쓸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정도로 반인권적인, 자유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를, 소수자의 자유, 인종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핍박하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그런 것에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백인 남성 우월주의. 트럼프는 아마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검찰에 불려다닐 겁니다. 아마 미국의 최초로 대통령 그만둔 후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여성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지금 그 재소해가지고 무마해가지고 지금 오는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갈등이 그것도 이제 반진실이라고 해서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해요.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미투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이게 반지성이라고 해요. 반지성이라고 해서 안티 인터렉츄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처음에 코로나가 야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그거 음모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하면서 결국은 이 정치가, 트럼프의 정치가 사람들의 대립을 부추겨가고 자기가 이 그 정치를 꾀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폭발하고 증폭되고 대립이 심화되는, 미국을 완전히 갈기의시전하는 그런 대통령. 물론 이 사람이 미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선거라고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주장했던 반지성, 반자유, 반진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하나의 큰 흐름이 우리가 2010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뭐 알제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고 데모가 되고 그래서 뭐 제스민 혁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기여를 했던 것이 SNS입니다. 서로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이런 내용인데 연대할 사람은 언제 어디로 나오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꺼번에 같이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SNS가 민주주의를 앞당길 거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고 어디고 간에 극단적인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으로 찍으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반지성주의라든가 반자유주의라든가 반진실주의 이런 것들에서 트럼프의 이와 같은 행보를 우리는 3A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3A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 3A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바이든 표를 찍은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지난 2016년보다 이번 선거에 960만 표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7,300만 표 가까이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은 아마 트럼프가 처음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트럼프의 3A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작년 여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넘어갔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요게 작년 6월쯤에 6월 한 20일간인가요? 타임즈 표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피즘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2016년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혹시 2020년 선거에 트럼프가 지더라도 제2의 트럼프가 2024년에 나올 수도 있다. 아니 28년에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했어. 그래서 미국은 이미 트럼피즘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트럼피즘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요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린턴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이제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여자들이 바이든을 더 많이 찍었죠. 여성들이. 또 흑인이나 백인들 중에서도 클린턴 때는 백인들 중에서 37%만 힐러리 클린턴 찍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43%. 백인들 중에서도 트럼프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이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트럼프를 많이 찍었다는데 실은 요것도 보면 고졸 이하 요 부분에서 보면 조금 더 늘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쪽을 찍은 사람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반3A가 조금 늘어가지고 진행이 됐다. 거두지는 교회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로 가면 이제 바이든의 현안은 트럼피즘의 극복이다. 여기 이제 뉴스 주로 이제 만평 중심으로 이렇게 내는 유럽의 어떤 매체가 내놓은 이 만평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엠퍼리는 여기 뭡니까? 심판은 지금 바이든을 손을 들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만평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 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 잠실역에서도 지금 4월 15일 4.15 총선은 이건 거짓이다 그래갖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만큼 투표가 늘어서 문제는 이 트럼피즘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7,260만 명 이상이 지금 트럼프를 찍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이 소위 트럼피즘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의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피즘은 단순한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때문에 빚어진 양극화, 그 양극화 속에서 불만들을 교묘하게 부채질해가지고 거기서 땡겨 잡아서 분열을 꾀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정치학계나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민주주의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제목은 The Road to Unfreedom이라고 해서 이제 부자유의로의 길 뭐 이런 뜻입니다만,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하는 예일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도 정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최대의 인류가 뭐 사회주의도 이제 망했고 인류가 구가할 수 있는 정치 체제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민주주의 거꾸로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 갖고 이거 지금 인류의 정치 체제를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위기적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위험한 민주주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야스찬 뭉크라고 하는 폴란드계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서 설명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쿠타니 미치코라고 하는 일본계 2세 미국 사람인데, 주로 뉴욕타임스에 글을 기고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이게 이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해서 책 제목이 The Death of Truth입니다. 진실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번역되기를
진실의 진실의 종려라고 그랬던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무튼 그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 야세 뭉크의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또 슬픈 이야기고요. 대중의 성향이 반자유주의적으로 바뀌고 엘리트들의 선호는 비민주적으로 변해가면서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 위험한 민주주의 딱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은 얼른 안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대중들이 말이죠. 이민들이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저 이민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한 무시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인종 백인들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흑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로를 겪고 있고 이민자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고 히스파닉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 걔들을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민주주의 체제가 돌아간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부추김을 한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거꾸로 엘리트들이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선언은 비민주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추미애하고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바로 검찰총장이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관료이자 동시에 엘리트들이죠. 이들 입장에서는 저 무지랭이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수준이 안 돼. 우리가 다 결정해줘야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이제 그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들은 이미 그 다양성을 포기하고 뭐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억압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엘리트들은 관료나 엘리트들은 그들은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다 해줘도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들은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 망가지고 민주도 망가지고 해가지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 꼴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대충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주장하는 게 201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포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트럼피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11월 7일 날 그러니까 선거는 11월 2일 날 있었는데 5일이나 지나가지고 겨우 이제 선거 승리 선언을 하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국민들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와 통합 이걸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와 통합을 내세웠긴 했는데 이미 대중들은 트럼프가 이야기한 아주 그 제가 표현은 날것 그대로의 욕망과 분노라고 그런 말 썼는데 이미 대중들은 트럼프가 맛보여준 날것 그대로의 분노와 그다음에 욕망, 욕구 쟤들 때문에 내가 피해봐 쟤들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어 뭐 이런 식의 그 욕망과 그 분노 이게 여전히 여기까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핸들링할까 이게 매우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건 제가 11월 23일자로 쓴 칼럼에 날것 그대로의 욕망과 분노 트럼프가 일깨우다 이렇게 해서 쓴 칼럼인데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치유와 통합을 내세워서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바이든의 과제인데 자, 아메리카 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따지려면은 왜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2016년에 미국의 여론기관 퓨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요 제목입니다. Americans worry of global
인볼먼트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글로벌 인볼브 그러니까 국외적인 어떤 참여에 굉장히 걱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답이 Deal its own problems. 이거는 내 문제만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른쪽 57%. 이쪽은 Help others countries. 다른 나라들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7%. 미국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그 고립주의 그런 면에서 이제 고립주의라는데 미국은 오래전서부터 독립하면서 부터 이미 고립주의 노선을 오랫동안 간직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되게 이제 미국의 출발이 유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 모국에서 아무래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모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특히 영국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고향 쪽에다 대놓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끼어들지 마 우리 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고립주의의 시작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고립주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고립주의를 이제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제 원로 선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니들은 바깥에서 알아서 해라. 유럽은 유럽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의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 원로 선언이 사실상 1차 세계대전 때 깨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개입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영국까지 이제 수세에 몰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끼어들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의 그 미국이 됐는데 그로부터는 쭉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비슷하게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끼어들고 이렇게 쭉 갔는데 그 고립주의에 대한 문제를 미국 내에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게 이제는 다시 고립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나서 70년대 중반에 베트남 전쟁에서 깨지고 나서 우리 더 이상 고립주의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는 쪽으로 방향 틀지 않으면 미국 망한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립주의라는 이야기가 그때 이미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간에 미국이 해온 노릇이 있고 냉전 시대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어려웠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트럼프가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 우선주의, 우리만 우선 살면 돼. 해외 무슨 관계든 다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메리카 포스트인데요. 근데 바이든은 아메리카 포스트 대신에 Made in all of America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이 말은 아메리카 포스트의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Made in Korea 아시죠? 국산, 한국산, Made in Japan, 일본산, Made in all of America. 미국의 모든 것을 미국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메리카 포스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트럼프식으로는 안 하겠지만 바이든도 기본적인 노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이 문제를 바이든이 복원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TPP 탈퇴를 트럼프가 맨 처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2016년 1월 20일 정오부터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사인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TPP라고 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파트너십 뭐 이런 TPP인데 이거 안 하겠다. 미국이 손해다. 해가지고 손 그어버렸어요.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게 그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빠지니까 일본이 앞장서가지고 CPTPP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겨우 지금 만들어놨고. 이게 바이든은 이제 재가입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한미 FTA도 트럼프가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개정했죠. 그다음에 철강 관세 인하해가지고 관세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나프타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카나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를 다 부셔놓고는 다시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S, 멕시코, 카나다가 이제 이렇게 USMCA라고 된 이런 바꾼 거, 이런 것들 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구 환경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거 난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만 챙길란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WTO도 사실상 지금 힘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지금 된 그런 상황이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뭐 유네스코라든가 뭐 인권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 다 탈퇴하고 분담금도 안 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바꿔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일탈에 대해서 교정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갈등과 혼란을 먼저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바이든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죠. 그래서 제가 쓴 칼럼 그대로 읽어보면 치유와 통합을 강조하면 할수록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진해온 대중 압박 노선 내지 미국의 이익 추구 노력과 결이 다른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 왜? 지금까지 트럼프즘에 충분히 이렇게 이미 세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하지 않은 다른 쪽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끌어잡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 그의 바이든의 오랜 정치 이력을 볼 때 트럼프는 3A는 배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겉으로는 온건하되 내용적으로는 더욱 강한 압박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의 회복 노력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를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기 가치를 앞세우면서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다른 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자기 이익 추구에 굉장한 노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그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한반도가 지금까지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기여한 바 매우 크고 우리 시장으로서 우리 수출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해주고 해준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을 짓밟은 측면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소개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말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걸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라고 아주 유명한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든가 그런 거 쓴 사람 있고요. 또 특히 최근에 그 전기작전이 윌리엄 맨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메가더라고 하는 책을 2016년에 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국내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대목은요. 메가더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메가더가 그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미국의 CIA가 이미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낱낱이 보고를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고스란히 메가더가 다 알아요. 근데 조치를 안 해. 거꾸로 쳤죠. 군대를 뺐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지금 그 미국의 그 국방예산 흐름을 보면요. 이 행정관리예산국에서 OMB라고 해서 백악관의 관리 예산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 출신의 나라 텐든이라고 하는 여자를 지금 거기 국장을 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실은 되고 있는데 공화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요 다음에 도표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까 그 OMB이라고 하는 그 관리 예산국에서 내놓은 그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거둬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국방 예산 및 인력 비중 추이라고 해서 여기 1943년은 한참 전쟁 2차 세계대전 하던 때입니다. 이때 보면 국방비가 666억 원, 아니 6억 달러, 여기 억 달러고요. 그래서 전체 정부 지출 중에 거의 5%가 당시 국방 예산을 지출했어요. GDP 중에 차지하는 37%. 군인이 900만 명. 그래서 군인하고 군속 합쳐가지고 전체 인구 중에 20%를 차지할 정도로. 이건 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어쩔 수 없죠. 45년이 피크죠. 89% 정부 지출 중에 거의 90%가 전쟁 예산이고 군인은 1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49년 되면 또 떨어져요. 군인은 10분의 1 가까이 거의 8분의 1을 줄죠. 예산 한 6분의 1을 줄어요. 49년대 요게 46년도부터 툭툭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국의 그 여기 이제 그 국방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데 있는 경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무기는 누가 만듭니까? 공장에서 만들죠. 군수산업. 그러니까 거기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면 그 사람들이 헉헉대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분인데 이렇게 떨어진 것을 야 이거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나 이런 식의 발상을 합니다. 내가 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전쟁은 방치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53년도를 보면 딱 올라오죠. 예산도 이렇게 쫙 올라오고 국방비도 올라오고요.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오고요. 군인도 다시 뽑기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요즘에 다시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좀 원상복귀 되는 듯 하다가 베트남 전쟁이 또 이렇게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대충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GDP 대비로 하면 2.7% 되고요. 그 정부 예산 내년 정부 예산으로 보면 한 14, 5% 정도 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은 국방비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내년도 국방비 예산보다 그 비율로 볼 때 2년 전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6,311억 달러이고 정부 지출에서 15.4%, GDP 비중으로 해서 3.1%. 엄청난 거예요. 한국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훨씬 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부분들은 이런 데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연성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미국 학자들 중에 여기 브루스 커밍스 지금 소개를 했고요. 여기 전부 지금 한국에 번역된 책들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읽으신다면 화딱지 나서 못 읽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통탄스러워가지고 이거 한국 현대사도 있고요. 또 그렛 브레진스가 쓴 대한민국 만들기, 그다음 리처드 손턴이 쓴 강대국 국제정책 한반도 해가지고 트루먼, 스탈린, 마오쩌둥 뭐 등등등 여기서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반도의 분단은 철저하게 미국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댈 거 없다. 미국이 우리를 뭘 해줄 거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한반도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이든이 부통령 때 2013년 12월 달에 자기 소녀딸 데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비무장지대 앞에서 찍은 사진. 제 칼럼에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운운하며 방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않겠지만 분담금 인상 문제는 날 것 그대로의 욕망으로 이미 노출된 마당이니 폐기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도 대중 압박 대열에 줄 세우기를 강구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사드 문제 잘 아시죠? 이 사드 압박 누가 했냐면 바이든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속해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압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통하게 만든 게 바이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모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것은 북한하고 이제 흔히들 톱다운식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막 자기가 쇼맨십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장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가 뭐 무대에 쓴 배우처럼 그러면서 멋지게 이렇게 했는데 내용 없었잖아요. 실속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제 톱다운식의 트럼프가 사라지면 이제 버텀업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버텀업식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관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데 그 잘 따져보면요. 제가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트럼프의 톱다운식 행보가 북미 대화를 이끌었기에 그의 낙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작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죠.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노이 노딜이 된 것은 트럼프가 이 톱다운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역시 버텀업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시대에 이 톱다운 시기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미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트럼프가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라는 식의 생각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저도 이제 그 종전선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미 이제 판이 바뀌고 있으면 주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난 11월 18일 날 두 가지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 민주당 의원이 내놨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의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그러니까 이야기는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해가지고 더 결속을 다지자라고 하는 결의는 했는데 같은 날 미국 하원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상정도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중심의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은 일부 있어요. 여기 지금 진보 코커스라고 CPC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미국의 하원이 435명인데 그중에 95명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CPC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이 서명한 거는 52명. 그러니까 이 CPC가 진보 쪽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찬성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접근을 달리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미 차기 국무장관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차기 국무장관은 이제 우리는 외교부라고 하는데 미국은 국무부라고 하죠. 이제 국무장관인데 이 토니 블랭컨이라는 친구가 이제 됐는데 이 친구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55 정도밖에 안 된 친구가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그 국무성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두 축이 한 사람은 토니 블랭컨, 또 한 사람은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그 과거에 오바마 시대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이런 식으로 대화로 해가지고 순조롭게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압박과 그 다음 단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돼. 이런 생각들 똑같이 하는데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트럼프가 있을 때는 나름 우리 정부가 역할을 트럼프를 이렇게 부채질해가지고 적절한 성과도 사실 냈잖아요. 3번이나 만났고 뭐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도 했고 남북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지만 그 성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아니다. 한국이 처한 입장과 추구하는 방향에 관련해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우선이다. 주변국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눈치를 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협력 여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이제 구한말에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기 청전쟁이 벌어지기 전 그림입니다. 한국을 지금 먹으려고 여기 밑에 이제 그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한국이 불고기. 여기는 이제 여기 일본이고요. 여기는 청나라. 이 두 나라가 서로 먹으려고 청전쟁을 이제 결과적으로 청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 나중에 일본 또 러일 전쟁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 청전쟁 때 한국을 장악을 하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받고 뭐 이런 행태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9세기 말 조선이 아니에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고요. 그리고 K방역이라고 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럴 정도로 소위 미들 파워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를 냈어요. 식민지에서 벗어나와가지고
급반전을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압축 성장했고요. 물론 거기에 공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옛날 뭐 구한말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압축 성장, 민주화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문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만평인데요. 여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한참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고 바이든의 대중 압박전 전략은 트럼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는 좀 더 소프트하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것은 협력과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트럼프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쪽에서 협력은 이야기는 사실 안 하고 경쟁 때려 잡는 쪽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제재 내지는 압박이었지만 바이든은 조금 더 친밀하게 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특히 한국은 요 사이에 껴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중국 편을 들어야 돼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관계잖아요. 군사동맹. 중국하고는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사실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 세월을 우리가 좀 쫓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4.27 때 그 상황입니다. 2018년. 2000년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북미 대화가 마지막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요. 한참 북미 간의 대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클린턴이 그 다음 대통령으로 엘고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제 이 추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잘 진행이 되면서 그해 10월달에 그 조명록 그 차수죠 별 5개짜리 이 양반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클린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한미 간에 그 공존이라고 하는 커뮤니케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클린턴 대통령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당시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러니까 조명록이 10월 초에 왔는데 10월 하순에 올브라이트가 가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이제 짜. 근데 11월 첫째 주 화요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거든요. 선거에 엘고가 져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때 투표를 끝까지 했으면 지금 트럼프처럼 했으면 엘고가 됐을지도 몰라요. 엘고가 일찌감치 패배 선언을 했죠. 더 이상 미국이 쪼개지는 건 볼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8년 동안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가 흔히 미국의 대북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그 전략적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 전략적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지금 바이든이 똑같이 되면 전략적 인내 2 아무것도 안 하기 두 번째 단계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첫 번째는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뭘 대화를 하든 아니 미국이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특히 민주당의 그 대외 정책 중에서는 당사자국이 동맹국이 막 극구 싫어하는 거 그런 건 끼어들려고 안 하는 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 그 노선이 늘 있기 때문에 지들도 안 한다는데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당사자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가져가 볼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도가 지금 8년 전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ICBM이 지금 워싱턴까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특히 그 SLR 잠수함에서 나가는데 SLBM이랑 이런 것들은 슬그머니 가가지고
이렇게 미사일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든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회귀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려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로 나눠 생각을. 첫째, 목표를 세운다고 앞세워서 서둔다고 될 일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자가 바이든으로 바뀌었을 때 바이든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지 우리는 이 길로 갈 거야. 우리는 종교선 할 거야. 라고만 주장한다면 계속 엇나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목표 앞세워가지고 서둘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이용해서 미국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리고 또 주변국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막혔잖아요. 그러면 안달복달 하지 말고 약간은 좀 느긋하게 사태를 관망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서들면 실수하기 쉽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논리 개발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럼 미국에 설명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에다도 설득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관계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할게. 근데 그 다음 건 우리 못해. 분명하게 코리안 독트린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한반도에 이제 두 번 다 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평화라고 하는 그 독트린 하에서 여기까지는 협력할 수 있지만 여기 이상은 우리 죽어도 못한다 라고 하는 식의 논리 개발이 설득력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득이 계속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내부 조율을 해야 돼요. 문제는 내부 조율이 다섯 번째가 훨씬 더 어려울지 몰라.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우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면 우리 여기 힘을 합치자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제일 모자란 것이 제가 특히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전략을 짜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전략가가 없는 거 아닌가? 이 동아시아의 평화 전략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만 한번 딱 걸어놓고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단계별로 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감이라는 건 뭡니까? 버드시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식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개념에서 조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누가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너무 앞장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그걸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 통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경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걸 감싸 안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그럴 때 늘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틀 안에 묶여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미중 대립이 지금 심각하면 우리는 어느 쪽에 꼭 서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는 중국 편 들어야 돼. 우리는 뭐 미국 편 들어야 돼. 이런 식의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거죠. 그 프레임에 안 서도 돼.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는 손잡지만 이거는 중국하고 손잡고 이거는 미국하고는 이상은 우리 못하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 사드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든가 미국을 설득하든 중국을 설득하든 이런 프레임을 벗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아까 의지대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참말 말씀 못 풉니다. 의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가 언제 결실이 맺을지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시종일관 꾸준히 가는 건 좋지만 그것이 곧 그 다음에 단계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그 통일하는 거 싫어하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계 어느 단계에 좋아하고 어느 단계에 싫어할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역사적인 문제로도 아직 갈등이 많지만 일본에서 한반도에 문제가 없이 서로 사이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평화적인 단계가 간다 그러면 그 전제를 일본이 싫어하겠습니까?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아이고 이거 미국이 직접 들어오고 막 그 국경선을 막 같이 이렇게 나란히 된 이런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죠. 제대로 된 나라가 나온다면, 제대로 된 한반도에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좋죠. 뒤쪽에 든든하죠. 오히려 안정감 있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지들은 필요하고 뭐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하는 거, 남북 문제 잘 나가는 거 싫어하는. 난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고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프레임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희년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고정된 틀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앞으로 이제 곧 출범하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정책 당국자들은 또 다른 눈으로 이제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처음에 모두에 5분 정도 했더니 5분 더 추가했네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